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관세 복잡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관세 폭탄을 재확인한 트럼프 대통령.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 누구도 안 봐줄 것. 또 으름장을 놨는데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죠. 네. 신뢰도가 깨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면은 뭐 미국의 그 자산 가치들이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 국채, 달러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과 중국 또 일부 중국의 뭐 그런 얘기들까지 네. 관세 전쟁의 이면에는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판정리는 끝났어요. 페드가 등장하면은 페드라는 게 하도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거기가 등장을 하거나 멘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끝판왕입니다. 거기는 다 때려쳐라 뭐 이렇게 되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벽이기 때문에 자 유창희 본부장이 보시기엔 어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돈에 제일 민감한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기업들도 계속 좋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릴 수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시장은 진짜 거의 뭐 핵폭탄급을 맞은 거 이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엄청났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뭐 더 이상 여기서 더 심한 악재가 나올까 해서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갑자기 한 달 뒤에 유럽에서 우리 관세 당신들 많이 매길 거야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거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시 작년 연말과 같은 주가 수준으로 미국 증시 오를 것인가?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게 이제 이게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차가 한 3에서 짧게는 뭐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있고 그럼 이것을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번 시장이 망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당장 찾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등은 충분히 조금 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엄청나게 더 올라갈 것인가 여부는 힘들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네.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가이던스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의 이 관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더 빠질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라서 일부 충격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본다라면은 미국이 만약에 예전에는 한 5% 빠지면 우리나라는 한 10% 빠졌다라면 예전에 미국이 한 5% 빠지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 1, 2%만 빠지고 오히려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창대 대표는 관세 이슈 물론 뭐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헷갈려요. 네, 뭐 그쵸. 정리된 것도 없고 뭐 결정된 것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자, 일단 뭐 관세 관련해서는 저는 트럼프가 뭐 이렇게 될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 시점에서 1기 정부 때랑 2기 정부에 제가 이제 다른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기 정부 때는 말만 해도 다들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에 효과가 좀 있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협상을 한다든지 딜을 할 때 말만으로도 그 멘트가 실제로 좀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국들이 좀 놀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빨리 진행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2기 정부 때는 1기 정부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뭐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는 안 그러더라, 합리적으로 하더라. 말 그대로 좀 이제 과시하는 그런 이제 성향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 2기 정부 때는 말만 해서는 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주변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예측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
시행을 해봤자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중국에만 아마 타겟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국만 타겟팅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변에 일단 시행을 먼저 다 해놓고 뭐 겸사겸사 또 협상에서 우위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실제로 투자를 좀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 관세를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낮춰준다든지 우방국들에게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제 산업에 피해가 가는 쪽은 계속해서 면제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때 처음에 관세를 발표했던 판넬 들고 이제 하나하나 국가별로 이제 얘기를 해줬죠. 네. 그게 최고치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 앞으로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도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충격이 오기도 했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앞에서 앵커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려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국면, 전 세계 글로벌 침체가 오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거를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긴축이 끝나다 보니 주변국들로 미국에서부터 낙수 효과가 벌어지면서 돈이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패권국은 그런 위치에 이제 있는 국가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돈들이 흘러갔을 때 중국으로 너무 많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긴축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늘려가지고 중국으로 이번에 유동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불경기를 해결하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들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낸 것이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주변국들로 낙수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앞서서 뭐 유창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은 저는 좀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증시 상승률이 이번에 더 높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높겠지만 그래서 이번 타점에서는 굉장히 한국 증시가 세계적인 증시들과 비견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야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과하게 무너져 있었고 다른 국가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죠. 그래서 폭발적인 슈팅이 뭐 한국 증시가 좀 그렇긴 한데 다른 증시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번에 그 순간적인 급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 좀 왔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찌됐건 뭐 미국에 피해가 가는 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유예를 하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지속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는 중국으로 가고 있던 돈들을 다른 우방국 혹은 미국으로 돌리고 싶어요.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이제 돌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씩 오더라도 이전만큼의 성장이 안 오더라도 성장이 제한되는 한이 있어도 중국에 뺏기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패권국주의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의도했다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저는 앞으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어요. 네. 무역 전쟁하면서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니까 우리나라만 피해 엄청 본다. 근데 지금은 저는 반대의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이미 조선도 난리가 나고 있고 방산뿐만 아니라 해운, 물류 이런 쪽까지 그간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고 있었던 대표적인 중후장대 산업 업종들이 이제는 다시금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이런 기회들을 잡아본다면 이번 위기가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증시의 매력도 거기 세부로 쪼개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이야 뭐 잘 된다고 기대를 많이 하니 반도체가 그래도 뭐 우리의 산업 근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두 개 또 대변되고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 3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란이라서 삼성, SK 하이닉스, HBM 입지가 위태하다. HBM은 AI 반도체의 뭐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인 메모리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HBM 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기존 레거시 반도체 쪽이라든지 범용 반도체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지금은 제품이 안 나와 있지만 네. 뭐 CXL이든 소캠이든 유리기판 이런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레거시 쪽을 본다라면 그건 삼성전자를 봐준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관세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애플이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제 관세가 좀 바뀌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뒤, 2년 뒤에 또 저는 또 중국을 더 규제하면 규제했지 더 완화되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애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베트남이 관세가 어떻게 협정이 잘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은 베트남 쪽에 생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에서 조금은 우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중국 업체를 또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레거시 반도체가 되었든 아니면 IT 제품을 어쨌든 여러 개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가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노트북이든 뭐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소캠이라든지 CXL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삼성이나 삼성향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베트남 쪽이라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삼성 전기를 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생산 기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리기판이 되었든 소캠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기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뭐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형태만을 많이 집중하고 물론 SK하이닉스는 좀 더 집중되어 있지만 삼성전자나 삼성의 내공은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그 지금 야당의 대선 대권 유력 후보 이재명 대표가 뭐 AI를 기치를 잡고 정책을 지금 드라이브는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다 그쪽을 얘기할 것 같고 새로운 먹거리나 우리가 지향점은 거기가 분명히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오픈 AI의 샘 울트먼 CEO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14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아마 뭘 시작하겠다 했는데 GPT 4.1 그다음에 뭐 OS 같은 SO인가요? 그 용어는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만. 네, 하여튼 뭐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우리 또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맨날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자주 네, 강조하지만 빅데이터 업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공과 그 매력도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느냐잖아요. 네. 자꾸 관세 때문에 너무 발목 잡힌 것 같은데 그걸 좀 벗어나서 아까 이창대 대표도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네. 자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저가 매수로 삼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더 높은 업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좀 더 우위에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더 1순위로 볼 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일기 정부 때 무역 전쟁을 이제 트럼프가 진행했을 때 중국과 전쟁을 할 때도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호를 개방시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 막 사업을 하면서 중국이 돈을 벌어들이는데 다른 국가들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을 우리만 이제 독차지하겠다라는 정책이 되니 일단 문호를 개방시키고 거기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가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알령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찌 보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중국이 이제 한알령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이 지속화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관세 전쟁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한알령 해제는 구조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미중 간에 이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내수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인구라든지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내수 정책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게 상당히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뷰티라든지 컨텐츠 이런 쪽이 넘어가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이건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인프라 안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남북 경협을 좀 이제부터 서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으로요? 그렇죠. 일단 지금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고 남북 경협 이벤트는 1기 정부 때 우리가 이미 트럼프 정권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네. 이제 2기 정부 때도 분명히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시금 또 이제 북한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해결책을 입지로서 이제 다지는 전략으로 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임기 초부터 언급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어찌 보면 대통령이 아직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격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당선이 되면서부터 속도를 매우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이제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이게 또 국가가 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전쟁이 말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에너지 인프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제 서서히 남북경협 이벤트를 건드리면서 인프라 정책을 또 언급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 인프라와 남북경협 인프라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은 또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죠. 네. 물론 가다 보면 또 넘어야 되는 허들도 많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위쪽하고는 거의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쪽 그 반응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책으로 조금 시선을 가볼까요? 뭐 정책은 지금은 일단 단연 AI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맥 연관성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래도 그쵸. 네, 좀 건전하게 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우리 다뤄드렸지만 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잘 아세요. 그 인맥 연관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다라는 거. 그렇죠. 같은 대학 동문 출신 서로 모르시는데. 지나가다 봤을 지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대학을 나왔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 그다음에 네. 무슨 족보를 따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걸어대고 사회이사가 또 누구 동문이다 카더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정책으로는 조금 이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필요사 AI를 지금 이재명 네, 후보가 방문했다라는 방문, 소식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 관련된 기업이 다 상한가입니다. 오. BSC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기업들하고 또 관련된 어쨌든 창투사들도 네, 조금 창투사가 되고 상한가고요. 그리고 이제 4x4 같은 기업은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분이 상한가를 좀 있나요? 필요사에? 가져갔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사업을? 네. 별거 그리고 없을 텐데.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 그룹, 이스트 에이드 등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사랑 같이 그 MPU 관련돼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진짜 어떤 기업은 한 100% 이상, 네. 많은 기업들이 최소 한 30% 이상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 초보다는 주 후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지금은 좀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일자리라든지 또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식상한 또 네. 도돌이표군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지엔터라는 기업도 이제 조금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전 저출산하고 일자리는 이건 앞으로 어떤 정부가 계속 대선은 할 거 아닙니까? 5년 단위로. 네. 할 때마다 정책 이슈로 나올 건데 이게 효과가 보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바지동에 물 붓는 걸 확인했는데 또 물을 붓겠다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네. 현실성 있는 것들, 현실성이라고 그랬더니 또 그 육아 대체, 돌보미 서비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임산부와 이 가임하는 네. 기간에 뭐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 관련돼서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좀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좀 로봇주들, 뭐 오늘 꼭 그렇다고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뭐 네.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주들 조금 이제 AI 소프트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말하고 한 그 연초까지 해서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뒤따라 움직인 게 로봇주였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로봇주들도 은근히 저점에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조금 앞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찬대 대표는 정책에 조금 새로울 만한 정책이 그렇다고 뭐 뚝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일단 뭐 가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금융 시장에 대한 뭐 맨날 얘기하는 금융 선진화, K 증시 뭐 이런 거지만 맨날 답보 뱅뱅 돌죠. 네. 잘 안 되고. 네. 사실 이제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로 가게 되면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처해 있는 위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불경기로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양해야 되는 책무가 이제 각 국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 정책 그리고 세금을 건드리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유동성 정책 그리고 금리를 만지는 정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것이냐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언제부터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프라 정책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시행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걸 기반으로 인프라 관련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인프라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 이벤트입니다. 네. 지금 이 대선 레이스도 있기도 하고 각 정책들이 트럼프와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봤을 때 남북 경협 이슈가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엘리베이터로 우리가 인프라 쪽에도 쓰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 섹터 안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도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다 엘리베이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도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프라, 뭐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공장 자동화에도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은 뭐 다 도달하셨던 거죠? 네. 30초씩만 딱 드릴까요? 기업 얘기 하나씩 하고 끝낼까요? 네, 만약에 저는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신산업을 좀 보신다라면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에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이번 주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는 기업은 저는 현대 엘리베이 앞서 현대 말씀드렸던 엘리베이. 종목을 오케이. 탑픽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 후벼 파기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